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 메타로 바꿨죠.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고 그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국내에서도 앞다퉈서 메타버스 시대의 승기를 잡겠다는 회사 또 서비스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거고요. 서울시도 수십억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대체 메타버스가 뭘까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디지털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하는 건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얼마 전 KT의 전국적인 통신장애 사태가 벌어졌을 때 떠올려보면 알 수 있듯이 통신장애가 우리 생활 전반에 필연적인 마비를 가져올 정도로 현실은 이미 디지털 세계에 종속되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다는 것처럼 들리는 이 메타버스 바람은 대체 뭘까요?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현실의 확장, 소셜 네트워킹과 같은 수사는 이미 너무 익숙한 것들인데요. 메타버스가 제시하는 미래상이라는 것도 VR과 AR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들이고요. 저는 메타버스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말이 결국 실체가 없는 근사한 뜬구름에 불과하며 그저 새로운 고객을 낳거나 눈먼 돈을 투자받으려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기본적인 품질 관리도 안 되면서 새로 나온 있어 보이는 말은 다 가져다 붙이는 IT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이 자기가 팔려는 게 대체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화려한 수사와 멋진 말들로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사선 안 됩니다. 11월 4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8846님, 세상은 발전하는데 저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헐떡이게 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새로 나온 노래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매번 헐떡이고 있어요. 하나도 몰라요 사실. 2918님, 오랜만에 옹디 목소리네요. 출장 가는 신랑 공항에 바래다 주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차가 많이 막혔으면 좋겠어요. 오래 들을 수 있게요. 공항에서 가까우신가 봅니다. 아닌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댁에 가실 수 있도록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자, 다양한 사연들, 특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볼 거고요. 엔딩송도 함께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또 오늘은 올라가요? 어제 꾀꼬리가 오셨으니까 어. 꾀꼬리처럼 한번 해봤어요. 목이 덜 상하려면은 목소리를 좀 위에서 내래요. 위에서. 나 어제 한 말 하나도 안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미 이거 아니야? 이미 높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희애 씨는 이미 너무 높으니까 더 높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높여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해주세요.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예. 어머 몰랐잖아. 예, 어머 엄청 몰랐잖아. 너무 엄청 높인 거예요. 예, 목 안 긁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우님이 지금 하늘이 완전 울상이네요. 맞아, 우산을 안 들고 나갔다가 비 내릴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비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라디오 편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저 올 때는 일단 저는 여기 좀 오늘 방송 일찍 와가지고요. 네네. 비가 안 왔었고. 저는 좀 전에 들어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곧 내리기는 하겠다. 아. 오늘 꼭 내리기는 하겠다 싶을 만큼 먹구름이 잔뜩 껴있어요. 밖에 지금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한국 사진의 역사 한 곳에서 본다 서울사진 미술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나라 사진미술관이 네. 뭐 이렇게 뭐 어디 돈 내고 들어가서 전시회는 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가끔 이제 하는 뭐 라이프 전시회나 맞아요. 근데 이런 뭐 서울사진미술관 이런 거는 지금 처음이라. 공공으로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정말 환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시면은 진짜 막 가슴이 벅차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그런 예정인 것들 소식도 가져왔는데요. 예. 이제 국내 최초로 공공사진미술관이 생기는 건데요. 서울사진미술관입니다. 이달 중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서울사진미술관에는 그야말로 한국 사진의 역사를 한 곳에 쭉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달에 아직 착공이니까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개관해요? 개관은 조금 멀었어요. 언제? 2023년 12월에 개관을 하는데요. 아직 멀었잖아요. 네, 좀 멀었는데 그래도 어떤 거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어디에 생기느냐?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설립이 되고요. 도봉구. 네, 면적도 적지 않습니다. 7,048제곱미터에 지하 2층 그리고 지상으로는 4층 규모의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건물을 만드는 것도 진짜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더라고요. 지난 2019년에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물라덴 야드리치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수행 건축가로는 윤군주 씨와 함께 지난 9월 말부터 세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주감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진짜 멋있죠. 너무 예쁘다. 정말 그야말로 그냥 건물 하나가 작품인 것 같은. 지금껏 서울에 만든 이 공공 건물 중에서 제일 예쁘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이거 정말 완성되면은 앞에 가면은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다라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축가는 비틀린 듯한 건축 오브제의 다이나믹한 형태를 통해서 사진술 그리고 건축의 특성이 나눠지는 그 순간을 형상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자체가 예술품인 건데 이 서울사진미술관은요 140여 년의 한국 사진사 우리의 사진 역사가 140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이 사진 역사를 정립하는 최초의 공공미술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진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잖아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사진 매체의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기반의 다양한 전시 그리고 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기대가 큰데. 저도요.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도 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 기록 사진의 개척자인 성두경 작가님의 1950년에서 60년대의 서울 경관 그리고 인물 등을 촬영한 필름 그리고 사진 등을 기증을 받았어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종군 사진가 임인식 작가가 한국 전쟁을 기록한 사진 작품들도 이곳 서울사진미술관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너무 기대가 큰데. 맞아요. 내년이다. 네, 조금 23년이니까. 잠깐 내년도 아니잖아. 23년이니까 2년. 내후년. 2년. 맙소사. 그래도 맙소사. 시간 좀 걸리는 만큼 그만큼 많은 작품을 준비할 거라고 하고요. 제가 시에서 뭐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생전 처음 좋아하네요. 생전 처음 시에서 뭐 만든다고 시에서 어디 돈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아한 건 나 처음인 것 같아. 진짜로? 예. 정말 표정이 막 설레는 표정이 겉으로 드러나네요. 이런 건 진작 만들었어야지.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성 사진가분들의 작품도 모인다고 하는데요. 예. 이 여성 사진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거는 조금 더 늦어요. 1980년대였는데요. 예. 이 1980년대 여성 사진 운동의 변모를 쭉 추적할 수 있도록 박영숙, 김태래사 등 5인의 여성 사진가들의 작품도 정말 최대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환희 님이 네. 미술관 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엔 가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미술관이라 개관할 때 조심해서 다녀오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내후년에 예, 내후년에 여는 거니까요. 네. 내후년까지 코로나 걱정해야 되면은 난 못 살아. 그때는 마스크 다 같이 벗고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가자고요. 내후년에도 이렇게 못 살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안 돼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 창동역 일대가 문화산업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맞습니다. 예, 이번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올해의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매년 이맘때쯤에 올해의 단어를 꼽아요. 그러니까 21년도의 단어가 드디어 선정이 된 건데요. 네. 해마다 여러 뉴스에서 수집한 단어 145억 개를 연구 분석해서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개수잖아요. 예. 이 시대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를 선정하는데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바로 올해는
백스라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는데요. 백스. 네, 이 백신의 줄임말이에요. 백스는. 예. 그래서 이 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대유행이 일상 언어 생활에 끼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백스가 선정된 이유는 어떤 것보다도 사용량이 폭증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단 많이 썼다. 맞습니다. 9월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지난해보다 72배나 네. 증가를 했대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용어인 2차 접종, 더블 백스드, 예. 미접종, 언백스드, 완전 접종, 풀리 백스드 등 다양한 파생어도 정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관계자는 이 백스가 영어의 혈류에 자신 스스로가 녹아들었다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올해의 단어 선정 안 했죠. 네, 아예 안 했었어요. 예. 이게 평상시에는 뭐 기후 위기, 셀피, 포스트 트루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작년 2020년에는 이런 해는 전례가 없었던 해였다. 전례가 네. 없다.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올해의 단어 자체를 아예 선정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코로나 관련 단어를 선정한 사전이 옥스퍼드 사전 말고 다른 사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네, 있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 콜린스 사전에서 콜린스 사전. 네, 코로나 관련 단어 록다운을 올해의 단어 2020년도의 단어로 선정을 했었던 건데요. 작년에. 네, 이게 작년 해외에서는 록다운 조치가 이뤄지는 국가들도 있었고 도시들도 꽤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급증했던 걸 고려해서 2020년에 콜린스 사전의 올해의 단어로 록다운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기분 좋은 단어가 선정이 됐으면 제발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애지중지 퀴즈 들어가기 전에 네. 정혜림님께서 예언을 하셨네요. 애지중지 퀴즈 정답 1번 백스. 1번 백스? 1번? 정답 아닙니다. 땡! 1번 백스 아쉽네요. 예, 아니고요. 자,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알아볼까요? 네.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 단어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잘 반영된 단어인데요. 네. 무엇일까요? 1번 셀피, 2번 백스, 3번 패셔니스타. 정답은 나왔네요. 이제. 아쉬웠네요. 예, 조금 예. 아쉬웠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를 시작하자마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내일 봐요. 내일 뵐게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2번 백스. 권지연님 2번 백스 정답 급하게 바꾸신 거 아니죠? 해주셨고 정혜남님 2번 백스 그래도 오답이라고 일단 외치는 자신감 부러워요. 저는 생각하고 있어도 아닐 거라 말을 못하거든요. 해주셨고 이외에 서상훈님 허승아님 308 하나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혜린님은 1번 백스 하고 다시 2번 백스로 고치셨더라고요. 낙장불입입니다. 낙장불입. 내일부터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엔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함께 하겠고요. 역사 속의 대출 이야기 해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광고 듣고 선신 교수 박강일 작가 한번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씨 앤 박씨가 지금 게스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김씨고 우리 작가님 박씨니까요. 예. 아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저희 성씨를 좀 강조해 드리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반바지 입고 오셨더라고요.
날씨가 아직 영상이기 때문에 예. 반바지가 가능합니다. 추우면 좀 더 두꺼운 반바지를 입으면 됩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세요? 마지막 헐벗고 있어요. 반바지를 입을 정도로요? 네. 출연료를 좀 올려주시던가. 그렇군요. 어떻게 제가 사비로라도. 이영태님이 10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제 이름 석자가 걸린 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빚도 다 갚으면 내 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 허지웅 씨가 퇴근길에 듣는 프로였는데 오늘부터 제 퇴근 시간은 이 방송이 끝나는 8시예요. 이제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홍보를 해야겠네요 해주셨거든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카센터 오픈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갚으십시오. 네. 왜? 금방 갚으실 거예요. 좀 갚으실 거예요. 네네. 덕담하신 거죠? 네.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갚아요. 돈 많이 네. 버셔가지고 빨리 갚으시고 내 자산이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살면서.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비나 이런 거는 제가 벌어서 할 수 있었어요. 학비나 뭐 집세나 생활비나 이런 거는 아르바이트 한 3개 정도 하면은 그때 뭐 IMF 때 괜찮았거든요. 식비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식비는 그냥 옆 고시원 이제 옆방에서 내놓은 짜장면 그릇에 밥 비벼 먹어서 먹고. 그래서 대출을 안 받았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굶으면 굶었지 은행에 이자는 안 줘요. 근데 대출 없이는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를테면 저는 학비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학비나 생활비였으니까 가능했지. 이런 우리 방금 사연 주신 분처럼 뭘 개업을 한다. 네. 대출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일단 있어? 집 같은 경우에는 집도 그렇고. 현찰로 산다는 게 이제 거의 100%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그럼 오늘 해주시는 겁니까? 역사 속의 뭐 집산 이야기? 역사 속에도 약간 그 박시앤 깁시 같은. 그래서 아까. 네. 아이고 네. 요즘 너무 유머가 맥락이 없네. 유머가 아니에요. 난 힌트를 드린 거야. 힌트를. 갑자기 너무 실망스럽네. 아니 제가 나이가 그게 드시면- 지금 그러니까 대출 업체 광고를 흉내를 낸 거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이제 알았어 그걸. 야 진짜 그거를 알아듣게 해야죠. 어떻게 불러야 돼 그걸. 나 진짜 깜짝 곡조가 놀랐네. 조금 평탄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센스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많이, 센스가 좀 아쉽습니다. 네네네. 반바지 입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약속해줘. 해요 아니에요. 해주세요. 자 역사 속 대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내년부터 대출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수입의 어떤 40% 정도만 지금 대출을 한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는 거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을 사기는 불가능하고 이제 전세 자금 정도만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점점점 이제 서민들로서는 대출이 조금 더 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대출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를 주고. 네. 내가 지금 현재 없는 나의 미래 수입을 상정을 하고 내가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꼭 필요한 대출 뭐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이거 빼고는 뭐 카드 융자 카드로 할부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씩 뭐 여기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값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뭐 자기 자본금의 뭐 몇십 배 정도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이런 거 건물 사고 건물 사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뭐 건물 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카드 할부 같은 것은 그냥 있으면은 쓰시고 없으면 그냥 굶는 게 낫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 속의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볼 텐데 어떤 얘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뭐 아무래도 한국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출과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릴 낱말이 진대법입니다. 아니 대출하고 진대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국사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고구려 때 이제 그 춘대추납법. 그래서 봄에 쌀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그 빈궁한 어떤 농민들이 그것을 갚는 거니까 예. 일종의 구휼제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평통보를 쓰기 전까지는 돈을 빌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물화폐가 쓰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말 그대로 배고픔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대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했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바로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국가에서
농민이 백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봄에 이제 춘궁기에 이제 곡식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휼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을에 갚을 때는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보통은 평균적으로 나라마다 뭔가 묘하게 10%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불문율처럼 적용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희한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게 10%가 사실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빌려준 곡식은 헌 곡식이에요. 작년 수확했던 쌀입니다. 네. 그런데 갚는 쌀은 새쌀이지. 그해 수확한 햅쌀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보통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들어와서 겨우 도량형이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려줄 때 대박하고 갚을 때 대박이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들은 10%라고 하더라도 10% 이상을 갚는 경우 또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예. 그게 이제 부담이 큰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다 국가에서 하는데 이거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게 한 30% 50%가 돼요. 그러니까 한 말 저기 빌렸으면은 가을에 갚을 때는 한 말 반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엄청난 고리대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구휼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구휼 시스템이 오히려 백성의 등을 쳐먹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고려 때 같은 경우 이제 고구려 때는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고려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3할 5할은 일반적이었고 이거에 아예 100%를 갚는 경우 또는 그 이상을 갚는 경우 갚아라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니까 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는 자모 정식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원금을 넘을 수 없다. 이자가 원금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 100% 한정. 당연한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휼제도가 예. 사실은 일반 귀족들에게는 구휼제도를 가장한 고리대금업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삼정에 문란할 때 전정군정 황국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컸던 게 황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리고 싶지 않아도 관리들이 와서 쌀 놓고 가고 그리고 가을 되면은 그 쌀의 몇 배 가져가고 억지로 빌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게 국가의 단순한 어떤 구휼을 넘어서서 재정의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황국을 없애면은 나라가 안 돌아갈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진대법이 뜻밖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출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낱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진짜 비슷하네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금융 이자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건데 네. 그 운영의 폭이 점점 나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게 됐던 거죠. 자본주의의 맹아가 고려시대 때 꿈쳤다.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보긴 어려운데 뭐 산업이라든지 상업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전근대 사회에서 대출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예. 이런 어떤 춘대춘합법도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진대법 얘기부터 한번 진대법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 국사 시간 이후에요 진짜. 그렇죠. 네. 너무 이 코너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다른 프로 지금 하고 있네. 너무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신 거 아세요? 아니 저도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되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유 진대법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니 오늘 뭐 이제 역사 말고 다른 코너하러 온 게스트 오늘 진대법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나가시던 행인일님. 이 대출이란 것을 한번 세계사적 관점으로 한번 내가 얘기해보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님께서. 그럼요.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슴살 한 근을 꺼내라. 쫙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 보통 우리가 고리대금업자고 하면 다 유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이었고. 사실이었고.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도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것만 할 수밖에 없었죠. 아시다시피 그 1세기 때 티투스 로마 황제가 네. 예루살렘에 박살낸 다음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요? 이제 그 방랑을 시작했잖아요. 끝없는 방랑의 길. 끝없는 디아스포라. 2000년에 넘는 디아스포라 방랑을 유럽 각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자 놀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이 만든 시간이라는 개념 가지고 네. 시간이라는 개념 가지고 이걸 이자를 인간이 놀이할 수 없다. 첫 번째고 그러니까 시간은 신의 몫이기 때문에. 신의 몫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라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1달러 가지고 2달러라는 또 새로운 창조를 하냐. 그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자놀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1세기죠. 아마 교황 칙령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고리대금뿐만 아니라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은 인간은 영성체를 할 수가 없다. 어허.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최후의 만찬 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교회 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은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은 파문하겠다. 파문하겠다. 그렇죠. 예. 근데 유럽의 이 중세 시대에 파문은 즉 그냥 사회적인 매장이고 예, 매장이죠, 죽음이죠. 매장. 네. 그러니까 내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이자놀이 그 당시 이제 그 베니스 상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15%에서 20%가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놀이를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그렇죠. 금융업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산업이나 어떤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없는 돈을 누군가 빌려줘야 그 산업이 또 확장이 되고 커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한 요소로서 그러니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잠깐 영성체를 받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금융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영성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 너희들이구만. 너희들이 그러면 금융업을 좀 해라. 총대를 매라. 마침 또 이 유대교 교리에는 거기도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교도에게는 이자놀이를 해도 된다는 게 있어요. 이교도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차피 이제 유대인은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예. 부동산도 소유가 안 되죠. 네. 일단 정상적인 취업도 안 되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업 이자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큰 박해를 받습니다. 두 가지의 박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군 원정을 나갈 때 유럽 왕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돈을 몰래 빌렸어 유태인한테.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 자금으로? 예? 전쟁 자금으로?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등등등으로 예. 일단 돈을 몰래 빌렸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이 금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채권자와 채무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그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자. 십자군 원정하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갑시다. 우리 원수를 갚으러 갑시다. 그 전에 우리 유럽 내부에 있는 내부의 적부터 없앱시다. 바로 유대인들을 없앱시다. 하고 유대인들을 그 명목으로 없애버려요. 네. 그래야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박해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입으로 또 이 아람브라의 궁전을 연주해가지고 파문 그만해요.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이제 그 스페인을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재원을 마련할까 하다가 그 당시 통일 스페인 국토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금융 시스템을 후루룩 짭짭 먹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명분은 좋죠. 4개월 안에 너희들이 스페인을 떠나든지 아니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라. 이거는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죠. 어떻게 4개월 안에 그래서 무려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그 당시 주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기들의 그 자본과 금융 시스템을 다 스페인에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망하죠 스페인의 금융 시스템이.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예.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7일. 안식일. 그렇죠. 토요일 날. 예. 토요일에는 그 고기를 못 먹었어요. 네, 네. 그 고기를 못 먹는 대신 뭘 먹었냐면 템포라라고 하는 템포라? 에? 덴푸라? 덴푸라 그러니까 덴푸라. 예. 덴푸라는 일본 말이 아니에요. 예. 템포라라고 하는 야채와 생선 튀김을 그때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스페인에서 안식일 때. 예. 근데 그 템포라를 먹은 그 이 습관을 예. 가지고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다 영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중에 피쉬앤칩스가 돼요. 저기 방송 원데이 투데이 하신 분 아닌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보여가지고 높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네. 유대인들이 사실 요즘에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배타성 때문에 뭐 어떤 지적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 저런 배타성을 역사적으로 갖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 못 배겼겠구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금융업을 다 쥐락펴락하는 것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유대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물러났지만 앨런 그리스펀 그 예,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유대인이고 예.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고 그렇죠. 지금 모든 할리우드 자본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어떤 국제적인 문제, 국제 분쟁 문제 이런 데 관심 많은 분들도 이스라엘을 탓을 많이 하다가도 이런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들이 당했던 어떤 서름이나 부당한 처우 이런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런 배타성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리에게는 약간 그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을 업을 해가지고 금융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것이 그 로스차일드 금융 가문이잖아요. 로스차일드죠. 그 로스차일드가 전쟁으로 돈 많이 벌었죠. 전쟁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던 크림 전쟁 때 네. 영국에게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영국이 승리하게 만들었고 러일 전쟁 때 로스차일드가 일본에게 전쟁 자금을 내가지고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유대인 얘기 들으면서 이자 또는 그 이자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자를 못 받는 데가 있잖아요. 이자를 못 받는데? 이슬람. 아. 네, 이슬람은 이자를 지금 못 받아요. 아 저기 그 교리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그 샤리아 법에 따라서 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채권으로 그러니까 이익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걸 갖고 사업을 하면은 이익이 나면은 예. 그거의 몇 %를 갚아라. 이익이 안 나면은? 이익이 안 나면 못 받아요. 이거 신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슬람권의 은행들은 대출자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국가 간에는 이제 그런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걸 채권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보통 수쿠크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향후 이익을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엄청 따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부 거래와 이제 국제 거래에서는 약간의 변칙 작용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원금은 그거를 부동산으로 다시 갚는 방식으로 하지만 예. 이익이 나는 부분은 그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채권 방식으로 해결해서 받는 그런 수쿠크법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권하고 교역을 할 때는 금융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채권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신박하다. 네. 아 한번 우리 경우에 비교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렇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역사 속 대출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전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고요. 이 법전에는 이미 은과 보리를 빌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상한선이 자세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를 통치했던 이 왕이 중앙 집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법전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콜라비, 2번 함무라비, 3번 기생오라비. 이 왕께서 사실 고향이 경상도예요. 뭐라? 비. 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비는 김태희 씨가 이 보고 한무라 울산 사람이잖아요. 함무라 비. 알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삐야.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지훈아. 추첨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중아의 풍문으로 들어서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빠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대출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히스토리 월드 다시 듣고 싶은 분들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김민기님이 여기는 경남 진주인데에 이거 맞나? 예. 잘하고 있는데 하이 속에서 아 그럴까요? 경상도 사투리 듣고 빵 터졌습니다. 대박. 무슨 빵 터졌는가에 크림빵 무슨 빵? 뭐야? 근데 잠깐 서킹 교수님 경상도였나요? 부산이잖아요. 너 지금 부산. 부산 토박인데 내가 뭔 소리 하노 지금? 부산이구만. 알겠습니다. 이금숙님, 이분도 부산입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허지웅 씨 나가거든요. 대박. 아이 허지웅 씨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천지백깔이다 아이가 이거. 허지웅 쇼 듣느라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6살 되신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 하셨는데 그게 힌트 대박입니다. 허 MC의 경상도 사투리 듣고 있으니까 범죄와의 도시 그 최민식 씨의 말도 안 되는 경상도 사투리 뭐고 이거? 야 인정 못해 이거. 조진웅 씨 데리고 와. 조진웅 씨는 잘했나요? 여기서? 조진웅 씨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그랬구나. 잠깐 그러면 그 영화에서 사투리 제일 못한 사람이 최민식 씨.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최민식 씨가 너무 경상도 사투리 못하니까
과외를 해줬대요. 형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 게 그 정도예요. 그건 뭐 그냥 보기에 괜찮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하다가 경상사투리 안 되니까 고함을 지른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세상에 알아? 남순동이라? 얼마나 좋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명연기. 네.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속의 대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우리 한국부터. 다시 한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에서 이제 아까 카센터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잠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가게를 가지게 가게를 되었다. 오픈하셨습니다. 가게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예. 이제 대출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진짜로 대출이 어떻게 됐을까? 정부에서 해준 거 말고. 예. 그런데 뜻밖의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1890년부터 1908년까지 예. 남대문 일대에서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의 장부예요. 언제? 1890년부터 1908년 사이.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순봉책 또는 일봉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남대문 일대 443분의 어떤 대출을 해줬고 2120건의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대부 일자, 돈을 빌려간 사람 이름, 원금 액수, 매일 갚아야 할 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점포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심석주라는 분이 3,000냥을 빌렸어요. 3,000냥을 빌리셨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1억 조금 넘는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빌렸는데 이거를 총 240일 동안 하루 15냥씩 3,600냥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에 걸쳐서 3,000냥을 빌리고 3,600냥을 갚았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식 씨 이분은 조금 덜 빌렸어요. 300냥을 빌리셨는데 네. 5달 동안 2.4냥씩 총 360냥을 갚았습니다. 리즈너블한데?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문제 조선시대의 이자 제한율이 몇 %일까요? 제한율? 제한율?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이자를 받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20%. 20%. 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얘기를 왜? 자, 나 진짜 머릿속에 딱 떠올랐거든. 자, 딱 떠올랐는데 지금. 이거 편집하시고 다시 녹음합시다. 나 진짜 정말 근데- 사투리부터 안 풀리네.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20%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율 20%라고 하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앞에서는 지금 8개월과 5개월에 각각 20%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개념보다는 100원을 빌렸으면 120원을 갚는다. 예. 1,000원을 빌렸으면 1,200원을 갚는다. 예. 이런 20%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는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까 44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예. 그것에 대한 장부라고 했잖아요. 예. 거의 다 갚았습니다. 실패율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이 다 갚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실제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그만큼 절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굉장히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별하게 담보를 잡지 않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았다라는 것들은 조선 후기 상업사회가 굉장히 신뢰라고 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신용사회였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돈 빌려갖고 안 갚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건 사회적인 통념이지 막상 돈을 빌리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 근데 진짜 그냥 느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시대? 그냥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시장제도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렸으면은 갚는 사람 있고 근데 안 갚는 사람이 더 많겠지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갚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채무 그 회수 불능 금액이 전체 5%였고요. 이 5%도 사실은 그 사연을 들어주고 탕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도
사채업자라고 식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식할 식자와 이제 이자 이자여가지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거의 100% 이자 이자를 붙였어요. 붙여서 받는 고리대금 업자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상업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신뢰도를 서로 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소액 대출을 소액. 해주는 어떤 은행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갚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큰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가 많지 소액을 빌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과 그다음에 어떤 금융에 대한 거래를 서민으로의 관점으로 낮춰서 본다면은 이 1890년부터 1908년 사이에 있었던 이 일봉책 순봉책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했던 건 대면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게 무슨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같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료는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단위의 대출이 아니라 마을 단위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단위의 대출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를 역사 속에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이 서민들 사이에 어떤 그 신용, 그렇죠. 그리고 소액 대출 속에서 사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이 갚으려고 했다. 사실 거의 100%에 가깝게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우리 작가님이 참 오늘 이렇게 그 트렌치 코트에 목도리하고 거기 저기 너무 스윗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이섬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낙엽 쓸면서 이렇게. 남이섬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역사 이야기해 주시는. 맞습니다. 네, 약간 배용준 패러디 하시면서 너무 스윗한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반바지 입고 있는데. 반바지 뭐야? 그러니까 반바지요. 그 중국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얘가 반응이 왜 그래?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 해주십시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명나라와 이 청나라 그 이 트랜지션 그 시기에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중국 상업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산서성이에요. 상서성? 어디라고 했었어요? 그거? 상해. 샹하이는 그 난징 조약 체결 이전만 하더라도 예. 그냥 포구였어요. 포구. 그냥 집 몇 채 있는 어촌이 어촌. 아 진짜. 진짜 아니, 포구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가 네. 아니에요. 네네네. 중국에 그 도시 있잖아요. 시티. 도시가 그 한자로 성시예요. 성자의 그 시자. 예. 정시라고 하는데 그만큼 모든 도시들은 성이 있었어요. 베이징성, 난징성.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죠. 성이 없었던 것이 상해예요. 왜냐면 어촌이었거든. 되게 컴플렉스해 상해 사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성이 없다. 우린 다 성이었다. 이게 이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거점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확보하려고 상해를 개항지로 만들었던 거죠. 홍콩은 그 찰스 엘리어트가 홍콩 총독 일대 총독이 예. 홍콩을 식민지로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많았어요. 비둘기란다 갈매기가. 갈매기. 비둘기가 더 많으면 진짜 무섭네요. 진짜 그거는 무슨 재난 영화인가요? 비둘기가 있을 수도 있지 88 올림픽 같이. 사방에 똥이겠네. 알프레드 히치코크. 어쨌든 이 태항산이라고 있어요. 예. 태항산이라고 굉장히 큰 협곡과 산맥이에요. 거기에 우리 한반도가 싹 들어가는 엄청난 협곡인데 엄청 크구나. 이 태항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항산의 동쪽은 산동성이라고 하고 예. 서쪽은 산서성이라고 해요. 이 산서성이 중국 그 상업의 중심지였던 것이 뭐냐면 네. 예전부터 여기 함수호라고 염호가 있었어요. 함수호. 그러니까 약간 이 소금이 나오는 그 짠 호수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기 이 퀄리티가 제일 좋았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염전 상인들 예. 다 이 함수호에서 나왔거든요. 관우가 그 삼국지 연희 말고 정사 보면은 정사에서. 이 고리대금을 하던 그 염전 상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다가 유비 관우를 윤희 장비를 만나잖아요. 야, 연희에선 그런 얘기 없는데. 없어요. 무슨 도원결이야. 복숭아꽃이 왜 나와 거기. 아유, 연희에서 관우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어쨌든 여기 원래 산서성이 그 염전 예. 때문에 큰 상업이 발달했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게 중국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이제 명나라가 건국이 된 다음에 예. 여기가 최전방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만리장성이 처 있다고 하더라도 북방민족. 그렇죠. 그냥 북원이죠. 예. 원나라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 이 산서성이 굉장히 그 낮은 평야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다 뚫리면은 중원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당시 이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들을 다 산서성에 배치를 한 거예요. 막아라. 예. 그럼 당연히 여기 최정예 군 부대들이 있었으면 군인들한테 납품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뭐
이 뭐 밥도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하나의 경제가 만들어지죠. 하나의 큰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것이 이 중국 상업의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랄까 이 전 세계 우리가 그 화교들이라고 하는 그 커넥션 중에서 네. 가장 큰 커넥션이 산서회관이라고 해요. 상서회관. 산서성 출신들의 상인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 인천에는 아마 없어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가면은 네. 뭐 식당이든지 상점에 예. 관우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거 삼화폐 아니었어요? 네? 삼화폐 아니었어? 뭐? 삼화폐, 트라이포드. 삼화폐? 삼화폐. 아이, 이따 삼화폐 회식을 하면 싸요. 무슨 소리야? 거기 관우상이 있으면 그러면은 관우가 산서성 출신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약간 커넥션 해가지고 우리 산서회관, 우리 산서 상인들의 커넥션을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관우다 해서 관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관우가 있는 상점과 차이나타운의 무슨 식당들은 다 산서성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청나라 오면서 이 산서성 커넥션, 산서회관, 진상이라고 하거든요. 진상이요? 아이. 그 춘추 시대 때 예. 거기 있었던 진나라 어? 라디오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고 무릎 꿇고 나릴지 않아라. 그렇죠. 네. 거기에 진나라가 거기 있었어요. 예, 예, 그 예. 진나라의 상인이라고 해서 진상인데 예. 우리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 뭐 예. 신용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시면 알겠지만 산서성에 보면 빅야오 고성이라고 빅야오 고성. 지금 지금 명나라 때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그 명나라 때의 월스트리트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무야오도 아니고 빅야오. 아, 빅야오 고성.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일승창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 최초의 근대 은행이에요. 이 일승창에서 뭘 했냐면 우리 산서성 상인들이 전국 대륙에 다 뻗쳐가지고 이야. 커넥션을 만들자. 아하. 그래서 총 51개의 이 지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금융업을 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신용이다. 그래서 어음을 처음으로 이제 그 핑야오 어음을 도입했어요. 처음에 못 믿었어요 상인들이. 어. 내가 금을 핑야오 고성에 있는 일승창 본점에 딱 맡겨 한 뭐 열량을 열량을. 내가 이거를 저기 광동성에 있는 광저우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우리 산서회관의 광동정 지점에 내가 말을 해놓겠습니다. 열량을 여기 산서성에 맡겨두시고 예.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광동성에 가서 우리 지점에서 이걸 제시하시면 거기서 열량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나라 주막 시스템이랑 되게 비슷한데? 거기서 주막이 왜 나와? 아니야, 우리나라 주막에서도 이렇다고 했어. 주모가 그러면 은행장이고. 예. 알겠습니다. 길드식으로. 네. 오케이. 나 이거 진짜 안 믿네. 나 이 얘기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처음에 안 믿어요. 예. 뭐 내가 어떻게 믿냐고. 예. 한 번만 믿고 가보시라고. 네. 그래서 가요. 어. 저기 산서성에서 광동성까지. 어. 저기 산서성에는 본점에서 일승창에서 이거 주던데. 예. 진짜로 열량 주십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산서성 상인들은 신용밖에 없습니다. 어. 열량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전국에 소문나는 거예요. 어. 산서회관을 믿으면은 다 통한다. 어떤 그 신용의 상징이 됐구나. 신용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가지고 산서회관, 산서상인은 중국 멀천드의 상징이 돼 있다. 그렇군요. 그게 중국은 참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 속에 참 빛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다 빛나는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문화대혁명 때 다 부셔먹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신만삼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신만삼. 신만삼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 예? 어느 나라? 원나라 때 사람인데 명나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오직했으면 중국 역사의 전반부는 석숭이라는 인물이 부자고 후반부에는 이 신만삼이 재벌이다. 고리대금업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잠깐. 왜요? 왜?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 좀 한 적 있어요? 신만삼? 아니요. 아니 방금 전에 한 얘기라도 방송 돌려막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게시판에서 아니 예전에 잠깐 그 손 들어봐. 그 손 밑에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방송 밑장 까기를 하냐. 이거를 SBS 똑같은 떡국열차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어 이걸. 진짜지. 돌려막기 아니죠. 무슨 돌려막기야. 계속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신만삼. 신만삼. 이 신만삼이라는 인물이 예. 고리대 그 금융업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제 명나라 주원장이 이제 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투탑이 있어서 원나라를 제끼자. 예. 장사성이라는 인물이 있고 장사성. 주원장이 있었어요. 주원장. 신만삼이라는 재벌은 예.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 약간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눈치를 본 거야. 예. 뭐 대선 때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예. 후보 할 때가 예. 저 후보 볼까. 예. 누가 당선이 될까? 장사성이 이길 것 같으니까 먼저 장사성한테 붙었어요. 아이고. 자금 대주고. 예. 그랬더니 주원장한테 찍힌 거예요. 아. 저 장사성한테 돈을 줘. 근데 결국엔 승자가 주원장이 됐죠. 주원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명나라의 수도가 난징이잖아요. 네. 아유 주원장님. 아유 그때 내가 몰라봤고 내가 사죄하는 의미로 난징성의 3분의 1을 제가 건설해드리겠습니다요. 난징성의 3분의 1을 건설을 해주겠다고? 성벽을. 아, 내가 성벽을. 아. 건설해드리겠습니다. 시켜요. 예. 근데 주원장이 몇 월 몇시까지 건설을 완료해라 했는데 더 일찍 끝낸 거예요. 기쁘죠. 자기 마음대로 주원장 허락도 없이 야 우리 파티 열자. 여기 뭐 100만 명이 동원됐다고 내가 은 한 양씩 다 줄게. 그래봤자 100만 양밖에 안 되잖냐. 이게 주원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돈을 주고 그러냐고. 그래서 찍혀요. 또 찍혀. 네? 계속 찍히는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한 번은 그 주원장이 10만3의 집에 이제 파티에 초대돼서 가요. 네. 내가 쟤를 파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 고리대금 업자 10만3일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아 계속 마음에 안 들었구나. 마음에 안 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마침 그때 족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10만3일 족발. 왜? 갑자기 황해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족발이 아니라 양념이 안 된 족발이었어. 그건. 예. 근데 이건 양념이 된 족발인가요? 들어봐요. 예. 이 돼지 젖자 있잖아요. 예. 돼지 저. 예. 제자. 네. 제육볶음 할 때. 예. 이 제가 중국 발음으로는 주예요. 주. 주원장도 주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해요. 당연히 칼로 썰고 있겠죠 족발을. 주원장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주원장이 가서 이봐 10만3 지금 칼로 썰고 있는 게 뭐냐? 주 하는 순간 너 지금 나를 칼로 찔러 죽여. 그러네. 없애라. 이 명분을 딱 포착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10만3이 그거를 또 눈치를 안 챌 사람이 아니죠. 그 머리 좋네. 머리 좋으니까. 그 중국판 샤일록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원장이 지금 썰고 있는 게 뭔가 10만3 주라고 하면 죽잖아요. 이거는 자기 이름이 만삼이잖아요. 예. 제육볶음한테 제자. 예. 만삼제입니다. 제다리예요, 제다리. 만삼의 제다. 완산주라고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상해라든지 그 난징 가면은 그러니까 길거리마다 그 뒷골목 시장에서 만삼제라는 족발을 파는데 그것이 이 고리대금 업자로부터 유래된 족발 요리다. 그럼 그 주원장과 그의 인연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트집 잡혀가지고 죽습니까? 윈난성으로 유배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이고 저런. 한번 찍히면은 결국 뭐 좋은 끝을 못 보는군요. 상해 가셔서 여러분들 만삼제라는 족발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초에 줄을 안 서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야. 왜 자꾸 권력자들 밑에 가가지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 이 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네. 줄을 서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에 근데요. 장충동 족발이 더 맛있어. 자, 슬슬 이제 드립에 힘이 빠지는 거 보니까 오늘 코너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번 한무라비 법전이었고요. 당첨자는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직 당첨자 목록이 안 나왔어요. 자, 히스토리월드 오늘 역사 속 대출 이야기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시면은 여기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최경숙님이 알바 구했는데요. 시간이 좀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전철도 없고 버스도 운행을 안 하는 시간이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알바는 해야 하는데 해주셨거든요. 이거 뭐 못하는 거죠 뭐.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할 때 야간 아르바이트가 이래가지고 안국역 쪽에 했는데 버스가 5시부터 다니는데 새벽 4시에 끝내는 거는 이거 그냥 꽁으로 1시간 더 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는 더 좀 설득을 좀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최경숙님 사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따로 그 차가 없으신 이상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설득을 해도 그렇다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힘내시고요, 최경숙님. 선물 드릴게요. 5328님, 어제 아내에게 이번 주말 밤에 별 보러 갈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생각보다 좋아하네요. 인터넷으로 별 보러 가기 좋은 곳을 하루 종일 검색했어요. 단풍 구경 못 가서 아쉬운 마음, 아내와 별 구경하고 오려고 해요. 지영님도 별 구경 다녀오세요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별 보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쪽 관련 커뮤니티도 저는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천문학 카페. 근데 거기서 아무도 한 명도 안 빼놓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내나 여자친구한테 별 보러 가자고 하지 말라고. 한 명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가본 사람뿐. 데려가면 결국 욕먹으니까 데려가지 말아라. 별은 그냥 남편들만 즐겨라, 이런 얘기였는데 5328님 괜히 갔다가 안 좋은 소리 얻어드시는 거 아닐까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카페에서는 정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 한 명도 안 빼놓고 아내랑 여자친구 중에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왜 별들을 안 좋아하지? 아무튼 선물 보내드릴게요. 3765님이 청해주신 김광진의 동경소녀 듣고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손디아의 혼잣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9986님, 웅디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요. 4시쯤에 아이가 39개월 되는 아기랑 단지에서 걷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아이가 아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게 아내가 무슨 짓이야 하는 말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촉급소년에 해당돼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당장 CCTV 영상 확보하고 가해 아이를 잡아야 할까요? 그게 맞겠죠?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셨을까요? 없는 게 낫긴 해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기사화된 사례들을 몇 번 읽어봤었는데 너무 이 학생들이 당당하고 혹은 그 학생들의 부모가 와서 하는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 이렇게 옷을 잡거나 멱살을 잡거나 이런 게 이제 폭력으로 오히려 해당돼서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안 계셨던 게 오히려 나았던 것 같고 CCTV 영상 확보해서 가해 아이 잡고 가정에서 훈육이 들어가길 바라야겠죠.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사회인 건데 그런 생각 들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떤 폭력이든 학교 폭력이든 사회상의 폭력이든 어떤 막 나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선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 선이 너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아지들 훈육하는 예능 프로 보면은 대부분 훈육의 대상이 강아지가 아니라 그 주인들이 먼저 훈육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진짜 아이가 문제일 걸까? 아이의 인성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일단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상 확보하고 아이는 일단 잡아서 일단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해보시고 이후에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풀리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3642님,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가슴 아파할 시간도 없이 생계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 지 벌써 10년이 돼가요. 오늘이 55번째 생신이신데요. 이번 주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봐야 해서 저희 사남매와 밥 한 끼를 못 드시네요. 병실에서 환자 돌보면서 허지웅 쇼는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엄마를 위해 깜짝 문자 보내봅니다. 엄마 권현숙 씨의 55번째 55번째 생신을 축하해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3642님 마음이 너무 예쁘죠? 권현숙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우리 허지웅 쇼를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숙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현숙님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바쁘신데 어떻게 듣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또 3642님 우리 권영수님 따님이 또 이렇게 멋진 일 하셨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8846님이 신청해 주신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에 가는 거로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엔딩송 주인공 빠밤 박종옥님 오늘 친구 3명이랑 김밥 싸들고 가까운 공원에 가을 소풍 다녀왔는데요. 여고 시절 이후에 30년 만에 소풍 다녀오니까 제 마음도 푸릇했던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신계행의 가을 사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성이 많이 예쁩니다. 선곡도 예쁘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